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 5강의 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ATM의 투명한 모빌리티와 인터넷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90년대에 ATM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금융 자동화의 중요한 어떤 산물로서 ATM이라는 오토매틱 텔러 머신이라는 것이 은행 체계에 등장을 했고요. 잘 아시듯이 PC 통신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어떤 인터넷의 초기적 형태가 인터넷으로 본격화됐던 것도 90년대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 전까지 자동화에 적응하는 어떤 규율로서의 모빌리티가 더 확장되었는가,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장되었는가를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은행은 예전에는 그냥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 직원과 나를 응대해준 창구 직원과 특정한 방식의 감정 교류까지 동반한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자주 가는 은행에 자주 보는 창구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뭔가를 규칙과 조금 다른 뭔가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그걸 넘어선 뭔가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금융이 만약에 자동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많은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기기가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자동화의 흐름은 사실은 서구부터 얘기를 하면 정말 오래됐다고 해요. 오래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런 어떤 금융 자동화는 한 80년대 그리고 한 90년대에 확 만개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광고 이미지는 조은행이 79년에 처음 시작했던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CD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도입해서 80년대 이런 것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ATM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24시간 그 무인 금융 서비스라는 것은 1990년에 딱 시작을 합니다. 1990년에 조은행 명동지점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ATM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딱 시점에 오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창구 직원한테 가서 말로 뭔가를 얘기하면 잘 됐던 것이 이제 알아서 뭘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알아서 뭘 해야 되는 자기 규율이 생겨난 거죠,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 자기 규율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특정한 신체적 반응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정동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할 건데, 정동이라는 학술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동은 감정 혹은 정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몸에 가까운, 신체에 가까운 거를 정동이라고 해요. 감정은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떤 그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감정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정동은 그런 감정이 솟아나기 전에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 어떤 신체의 반응과 연결된 그런 감정적 작용 같은 것들을 정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1995년에 개봉한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인데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은 약간 그냥 예비군 훈련 같은 거 대타 띄워주면서 약간 백수처럼 살던 주인공 박중훈인데, 주인공에게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누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0억 넘는 돈이 입금이 되면서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금융자동화 시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백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ATM기를 이용해 보는데 너무나 어색해하면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통장을 ATM기에 찍어 보니까
난데없는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돈을 보면서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계는 전혀 어떠한 그 오류의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기계는 정확하고 투명하고 맞는 정보를 보여줄 뿐이라는 어떤 그런 명징한 사실, 그 명징한 사실을 담보하고 있는 그 기계 앞에 선 인간이 딱 그 마주한 순간의 그 정동, 그것을 이 박중훈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계가 또 투명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편리하고 깔끔하고 혹은 어떤 면에서 비리가 없는, 그래서 매우 청렴한 무엇인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고 일고에 더 추가적인 고려 여지가 없고 애누리가 없고 비정한, 그래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신체의 무력감, 그 정동을 이 영화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융실명제라는 당시에 93년에 시작된 한국 사회 금융 구조조정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금융실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검은 돈, 특히 정치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쌓아뒀던 검은 돈 같은 것들 쌓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또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뭐 피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의 편법, 불법적인 방식으로 축제하는 것을 그걸 막는 것을 가능케 했던 그런 충격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실명제를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실명제가 그렇지만 놓여 있었던 맥락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국내 정치와 국내 경제적인 어떤 개혁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더 이상은 문을 닫을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들을 그 맥락 속에서 또 볼 수 있는 무엇인가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 이런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때 투명성이 떨어진다. 너무 어떤 은행 금융 거래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비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신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투명해져야 한국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세계 자본이 볼 것인가, 이런 것이 당시에 이제 소위 국제화 혹은 세계화를 목표로 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두였겠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사실 그 목표를 그 선두에 걸고 생긴 제도 개혁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금융 구조를 투명화하라는 어떤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구의 한 맥락 속에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방금 전에 이 돈을 갖고 튀어라가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 돈 세탁을 한 정치인은 말하자면 그 금융실명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더 이상 검은 돈을 숨기기 어려워진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든 좀 해킹을 통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치인은 신기하게도 대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로 표현이 돼요. 대머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95년 당시 김영삼 정부 당시에 만인의 지탄을 받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모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패 모든 그 축적된 것으로서의 그 100억이 이 주인공한테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그 상황 앞에서 문제는 이제는 금융이 예전처럼 불투명하지 않다, 투명하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비리라는 것은 금방 포착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재밌는 것은 박중훈이 ATM기 앞에서 보였던 그 무력감의 정동을 똑같이 이 그
전두환을 표현한 배우 이분도 똑같이 표현하는 그 무력감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혹은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금융 자동화 개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금융체계를 갖게 됐을 때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 정동 이런 것들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비슷한 것들을 당시 다른 영화들도 보여줘요. 이건 총잡이라는 95년 영화인데 주인공이 그 무슨 룸사롱인지 무슨 그런 유흥업소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아마 외상으로 먹어버릇했나 봐요. 그냥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해서 와 있는데 외상값을 갚으라고 이 양복을 입은 어깨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으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 카드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동식 그 신용카드 장비를 꺼내들거든요. 이 외상값을 수금하러 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인공은 그냥 무력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카드를 넘겨주죠. 이 기계 앞에선 인간의 무력감, 그런 기계적 투명성 앞에서의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당시 영화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채널 69이라는 1996년 영화도 비슷한 영화예요. 이것도 해킹 조직단이 비리 정치인의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또 방송국을 해킹해서 방송국에 자기들의 방송을 송출해서 그걸 폭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나오는 오른쪽에 스크린에 있는 정치인 박근영 이 사람은 비리 정치인인데 비슷한 방식의 얼어붙어 있는 모습, 그 정동을 영화에서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걸 가능케 한 건 뭔가? 가능케 한 것은 모든 금융정보, 신상정보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정보, 즉 디지털 기호로, 디지털 신호로 신호화되어 있고 그 디지털 신호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로든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인 거죠. 그런 투명성을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본다면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투명화, 금융 투명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질 수 있다. 가시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감각, 이게 점점 더 그 감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고 나는 마치 벌거벗고 그냥 광장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거는 또 한편으로 나는 감시받을 수 있다는 감각과 연결되죠.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감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95년에 나온 영화 중에 런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이병헌이 나온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이 해킹이 나와요. 해킹을 통해서 범죄 그 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인공도 알아내고 범죄 집단은 또 그런 비슷한 그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요. 지하철에 막 들어가서 지하철 안에서 오는 기차를 탈까 말까 하다 타고 누군가 놓치고 뭐 이런 약간 클리셰적인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적과 이기는 방식은 내가 그들의 정보를 더 먼저 캐치하는 것, 그들이 나에게 먼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더 잘 안 보여지게 만드는 것, 내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감시하는 능력과 감시당하지 않는 능력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능력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금융 자동화는 대단히 어떤 부패를 막을 수 있고 편리성을 담보하고 신속성을 담보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쉽게 드러날 수 있고 그 전까지 그 투명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어떤 여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없고 이제 그런 기계와 나를 상대하는 건 기계라는 것. 그 전까지는 누군가 자주 보던 뭐 직원이든 뭐 누군가든 간에 자주 보던 사람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협상도 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애누리를 주지 않는 기계 앞에 선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핑도 컴퓨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90년대부터 이 홈쇼핑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95년에 홈쇼핑 채널들이 그 처음에 임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홈쇼핑은 너무나 보편화됐죠. 홈쇼핑 서비스가 생겨나고 PC통신이라고 불리는 그 PC통신 시스템 안에서도 금융체계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대면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너머의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물론 거기도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감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나는 나를 최대한 숨겨야 되는, 나는 나를 익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 그런 경제적 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금융 자동화라는 것은 이런 인터넷이 가능케 한 익명의 어떤 관계망들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익명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익명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접속하는 주소가 있고 뭐 사실 잡으려고 하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익명으로 남고자 하고 그 익명으로 남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사회적 행동 양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그 전까지의 대면적 관계에서 있어왔던 어떤 전통적인 관행이든 사회적인 규칙이든 이런 것들은 많이 무너져 내리고 바뀌어 왔겠죠. 그랬을 때 그 익명의 존재로서 내가 위치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서는 나에게 우월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에 뭐 영화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말하자면 개개인들이 이동이 쉽게 포착될 수 있는 시대, 나의 이동은 쉽게 감시받고 통제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무엇이란가라는 것,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지와 또 그 인지에 비롯된 불안, 이런 것들이 그 모빌리티 안에는 새겨져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모빌리티는 동시에 어디에나 갈 수 있는 모빌리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나 가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상점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확장성과 자율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대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모빌리티 자체가 계속적인 자기 규율과 감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전략,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전략과 그런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냈던 특정한 자유의 영역과 특정한 어떤 규율의 영역을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첫 강의를 그 식민지배가 시작되는 20세기 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20세기 전체를 조망해서 본다면은 20세기 전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유화가 되어 온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모빌리티는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빌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율성들은 상승해 왔어요. 편리성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늘어나는 자율성과 편리성 속에서 동시에 나에게 짊어져지는 어떤 개인의 짐, 규율 혹은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은 더 커져오고, 그것은 이제 불안의 영역으로까지, 정동의 영역까지, 신체적인 영역까지 이제 뻗쳐 들어오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도 나를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부정하지 않겠지만, 또 동시에 나는 언제든지 나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든 보여지고 노출되고 침탈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금융 자동화 기계들이 막 이제는 다 작은 나의 모니터 안으로 들어오죠. 나의 시각 매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나의 생체 정보를, 시각화된 생체 정보를 입력을 하죠.
그걸 통해서 매우 편리하게 나는 금융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그 안에는 나의 지문, 나의 동공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그것은 나의 확장된 신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기계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고 기계가 나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나의 편리함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 발전과 모빌리티 발전을 갖고 왔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내가 기계의 어떤 하나의 일부로서 기계의 어떤 작동 방식, 기계의 모빌리티에 나를 맞춰가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그런 기계가 가능케 하는 어떤 응시의 방식 속에 나를 던져 넣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로 이 5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